2024년 11월 11일 코네티컷주 스탠포드의 한 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석의 여성이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전 정말 아무 죄가 없어요. 전부 함정이에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법정을 울릴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단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버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얻지 못했는데 10년 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운 나쁜 내연녀라고 자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이건 모두 누군가의 계략이라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바로 그녀가 대체하려 했던 본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본처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망한 본처가 불륜 상대를 감옥에 보내고 남편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 이 사건은 마치 현실을 뛰어넘는 공포 소설 같았습니다. 귀신이 된 본처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제니퍼 둘로스 실종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니퍼 둘로스는 뉴욕 맨해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월가의 은행가 아버지와 대학 교수 어머니 아래 자랐으며 가족 중에는 유명 브랜드 창립자인 외숙모도 있었습니다.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뉴욕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제니퍼 파버와 포투스 둘로스는 1980년대 후반 브라운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포투스는 1989년에 먼저 졸업한 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금융 MBA를 취득했습니다. 제니퍼는 1990년에 졸업하고 이후 뉴욕대학교 TC 예술학교에서 글쓰기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포투스는 공항에서 우연히 제니퍼를 만나 재회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슬그머니 빼고 제니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니퍼는 오래된 연인과 헤어진 후 감정적으로 공허한 상태였고 36세라는 나이에 결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매력적이었던 포투스에게 다시 끌린 그녀는 그의 접근에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그는 제니퍼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별거 중이고 너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포투스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혼을 마무리하고 떳떳하게 너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2달 후 포투스는 제니퍼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는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재혼에 몰두한 포투스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딸의 강한 의지와 임신 사실 앞에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장인은 막대한 결혼 비용을 지불하고 뉴욕의 명사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으며 600만 달러를 결혼 선물로 제공해 포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딴 건축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포투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크게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집안에서 제공한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포투스는 뉴욕과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부동산 업계의 신흥 귀족으로 떠올랐고 자산은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포투스는 코네티컷의 프라밍턴에 위치한 매력적인 부지를 선택해 유럽풍 호화 저택을 설계했습니다. 이 저택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새 보금자리로 6개의 침실과 10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서재, 개인 영화관, 온수 수영장, 대형 와인 저장고, 그리고 말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10에이커의 정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외관 설계와 정원 조경은 포투스가 직접 담당했으며 내부 인테리어는 제니퍼와 그녀의 집안이 맡았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완벽한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제니퍼는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쌍은 쌍둥이로 아이들의 나이 차이는 불과 2년이었습니다. 6개의 침실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니퍼는 육아에 지치기보다 여전히 아름답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며
완벽한 엄마로 보였습니다. 이는 베이비시터와 집사 등 전문 스태프의 도움이 컸지만 제니퍼 역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태어날 때마다 각각 $200만 신탁 자금을 받아 특별한 삶을 누렸습니다. 결혼 후 제니퍼는 잡지사 편집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지만 여전히 뉴욕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아이들과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5번째 아이를 낳은 후 Five Makes Seven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재치 있는 글과 고급스러운 사진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며 초창기 SNS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삶은 점차 균열이 생겼습니다. 2012년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남편과의 갈등은 나를 두렵고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독자들은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에 숨겨진 갈등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부부 갈등은 자녀 교육 문제로 심화되었습니다. 스포츠에 열정적인 포투스는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키우려 했지만 재능이 없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제니퍼는 모든 운동 수업을 중단시켰고 부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포투스는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며 플로리다에 집을 구입해 시간을 보냈고 제니퍼는 코네티컷에 남아 5아이를 혼자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투스는 플로리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남미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셸 트라코니스를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2아이를 둔 이혼녀이자 ESPN 스포츠 채널의 앵커로 서핑 대회에서 취재 중 포투스를 알게 되어 빠르게 친밀해졌습니다. 미셸은 외모, 학벌, 교양 등에서 제니퍼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포투스는 그녀와 스포츠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매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에도 포투스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제니퍼에 대한 감정보다는 그녀의 가족이 가진 네트워크와 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투스는 제니퍼와 아이들은 코네티컷에 남고 자신은 미셸과 플로리다에서 따로 살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니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고 그녀는 즉각 이혼을 요구하며 5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포투스는 미셸의 2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5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이를 제니퍼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포투스가 이혼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명의의 $200만 신탁 자금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신탁 자금 관리 권한은 법적 보호자에게 있었고 포투스는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제니퍼가 병든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뉴욕으로 간 사이 포투스는 미셸과 그녀의 2아이를 코네티컷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저택에서 미셸이 태연히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제니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니퍼는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힐리어드 파버의 죽음이라는 더 큰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손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제니퍼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포투스는 제니퍼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들을 그리스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겠다고까지 말하며 제니퍼를 압박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후 어머니 글로리아는 포투스의 회사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회계사를 통해 회사 자산을 조사한 끝에 $160만 미지급 대출금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투자나 선물이 아닌 고인이 생전에 포투스에게 빌려준 금액이었습니다. 글로리아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법정에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싸움은 포투스를 분노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나를 보복하려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내가 시체 가방에 담겨 나올지도 모릅니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포투스가 아이들을 유럽으로 몰래 데려갈 것을 우려한 제니퍼는 코네티컷 저택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한 뒤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 1명만 남겨 아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제니퍼의 베이비시터가 평소처럼
그녀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베이비시터는 제니퍼의 레인지로버는 차고에 있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주로 사용하던 쉐보레 서버번 SUV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제니퍼는 뉴욕 병원 두 곳을 방문할 예약이 있었는데 뉴욕 시내에 굳이 큰 차를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베이비시터는 의아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베이비시터는 옆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지만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병원에서 제니퍼가 예약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니퍼는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는 급히 제니퍼의 가족, 친구, 아이들의 학교에 연락했지만 제니퍼는 오전 8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베이비시터는 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니퍼의 실종 소식에 경찰은 즉각적으로 집을 봉쇄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 CCTV에는 제니퍼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오전 8시 5분 그녀의 SUV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10시 25분 같은 SUV가 다시 집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는데 차량 안의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제니퍼의 SUV는 집에서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매우 깨끗이 닦여 있었으며 지문이나 혈흔 같은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제니퍼의 집에서는 UV 조사를 통해 거실과 차고의 바닥과 벽에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의 양은 급성 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암시했고 주방 작업대와 문 손잡이에서도 제니퍼의 혈흔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혈흔에는 제니퍼와 함께 전 남편 포투스 둘로스의 DNA가 섞여 있었습니다. 포투스는 경찰 신문에서 사건 당일 연인 미셸과 함께 대저택에서 운동을 했다며 오전 10시 이후 이혼 변호사와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 하루 종일 변호사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과 차량 GPS 기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지만 경찰은 이 기록이 조작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투스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인들 또한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켄트는 사건 당일 머리를 다쳐 24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 시간대는 정확히 제니퍼의 실종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미셸 트라코니스는 더욱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CCTV에는 포투스와 미셸이 하트퍼드 시내를 돌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대형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하트퍼드 전역의 쓰레기통을 수색했습니다. 제니퍼의 실종이 알려진 직후 경찰은 그녀의 집과 주변을 봉쇄하며 철저히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트퍼드 쓰레기장에서 CCTV에 찍힌 검은색 쓰레기 봉투 30여 개를 수거한 경찰은 이틀간 조사했지만 흉기나 시신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찢어진 옷가지와 빈 청소 세제 병들이 있었고 일부 옷가지에서 제니퍼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일회용 고무장갑 내부에서 포투스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만으로는 포투스를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포투스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으며 제니퍼의 가족은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해 아이의 양육권을 외할머니에게 넘기고 포투스와 미셸 트라코니스의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니퍼의 가족이 고용한 사설 탐정은 실종 4일 전 한 사냥 클럽 숲에서 수상한 구덩이가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구덩이는 사람 한 명을 묻기에 적합한 크기와 깊이였으며 바닥에는 활성탄과 석회가 깔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처음에는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쳤지만 제니퍼 실종 이후 이 구덩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는 구덩이에서 삽을 들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으며 그가 도로에서 치인 사슴을 묻으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탐정은 이 남성이 포투스의 이혼 변호사 켄트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켄트를 신문했지만 그는 구덩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사냥 클럽의 회원이라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포투스와 미셸은 공항 근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귀가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까지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이후 미셸은 대저택을 떠나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증거 훼손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석금이 1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포투스는 자신의 보석금만 내고 미셸의 보석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약 한 달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고 이후 포투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잡지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포투스와 미셸의 반복적인 체포가 가족이 검찰에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연대를 깨뜨리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술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미셸은 포투스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미셸이 떠난 직후 포투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그녀를 더욱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에 미셸은 복수심을 품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의 인생을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포투스는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가족과의 만남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날 미셸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해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미셸은 제니퍼 실종 당일 포투스가 새벽 5시에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나갔으며 4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미셸과 함께 제니퍼의 집 근처 공용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미셸은 차 안에서 기다렸고 약 1시간 후 포투스가 SUV를 몰고 와 20-30개의 쓰레기 봉투를 내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여러 장소에 나눠서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시에 따랐지만 곧 화가 난 미셸은 남은 봉투를 버리지 않고 친구와 놀러 갔습니다. 밤늦게 포투스는 쓰레기 봉투들이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미셸을 데리고 나가 근처 도시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미셸은 또한 쓰레기 봉투를 옮기다 찢어진 봉투에서 갈색 액체가 새어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포투스와 미셸은 증거 훼손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고 보석금은 60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포투스는 초호화 대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석금을 마련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습니다. 포투스는 몇 차례 변호사를 교체한 끝에 논 패티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논란과 성공의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강력한 상대와의 법적 싸움에 특화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논 패티스는 사건을 맡자마자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제니퍼가 죽지도 실종되지도 않았으며 그녀와 가족이 포투스와 미셸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영화 건걸을 본 적 있습니까? 제니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논 패티스는 제니퍼가 대학 시절 썼던 연극 대본을 근거로 그녀가 학대받는 아내가 실종된 척하며 복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 흩뿌려진 혈흔이 제니퍼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며 영화 건걸과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제니퍼의 가족이 포투스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었지만 대다수는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영화와 현실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 동창들은 논란이 된 대본이 복수극이 아니라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의 이야기라고 증언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던 중 사건은 비극적인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2020년 1월 28일 법원은 포투스의 보석 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심리를 열었습니다. 포투스는 변호사와 여자친구와 함께 출석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여자친구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포투스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전자발찌의 GPS를 확인한 결과 포투스가 여전히 대저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변호사와 여자친구는 그의 집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여자친구가 포투스를 찾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 창문에는 배기구와 연결된 호스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약한 심박수와 호흡이 남아있던 포투스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으로 결국 2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힐 수 없다. 단 1시간도 견딜 수 없다. 포투스의 죽음은 상반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그를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로 보며 그의 죽음이 제니퍼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포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며 죽음을 앞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억울한 죽음인지 아니면 계획된 복수극인지에 대한 논쟁은 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 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투스가 사망하면서 그에게 제기된 살인 및 납치 혐의는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미셸이 포투스를 배신하고 경찰과 협력하려 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검찰과의 합의 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은 2024년 5월 제니퍼 실종 5주년의 살인 공모 및 증거 훼손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포투스의 유산은 5 아이들에게만 상속되었고 미셸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미셸은 자신이 포투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니퍼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의 거짓말이 스페인어로 인한 오해 때문이라고 했지만 배심원단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단지 쓰레기 몇 봉지를 버리는데 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미셸에게 살인 공모 및 증거 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니퍼의 실종 사건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포투스는 죽음으로 진실을 묻어버렸고 미셸은 법의 심판을 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과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공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비극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